안녕하세요. 저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건강을 중요시하게 된 건 바로 저희 아들이 암에 걸렸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든 저도 안 걸린 그 무서운 병이 저희 아들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라는 애는 아픈 저희 아들한테 정말 끔찍한 짓을 하고 있더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못돼 먹은 저희 며느리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1살 때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애 셋을 키웠죠. 저는 집에서 기른 농작물과 직접 키우는 닭이 낳은 계란으로 애들한테 맛있는 반찬을 해주는 게 낙이었답니다. 저희 애들은 다 제가 해주는 반찬을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아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제일 좋아했어요. 엄마, 이 동치미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밥 먹을 때만 먹지 말고 간식으로도 후루룩 후루룩 마시면 안 돼요? 이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속이 뻥하고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은 먹는 것도 잘 먹고 성격도 참 착했어요. 평소에 농사일도 도와주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심부름 같은 것도 막 자처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애들을 그렇게 예뻐했답니다. 저는 저희 애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잘 버는 것보단 지금처럼 착하고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희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애들이 걱정되어 서울까지 먼 길을 달려 애들 자취방에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반찬도 바리바리 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애들이 저랑 남편을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준 적도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63빌딩이에요. 저것 봐요. 꼭대기가 진짜 높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엄청 신기하다니까요. 지금이야 훨씬 더 높은 건물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63빌딩이 되게 신기하게 보였어요. 평생 시골에서 살았던 전 애들 덕분에 서울 구경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한강도 처음 가봤는데 저는 한강이 그렇게 큰 줄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강이라고 하길래 그냥 동네 하천보다 조금 더 큰 정도겠거니 했는데 강 건너편이 아주 멀리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계속 시골에서 지내고 애들은 각자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아들이 회사를 정말 성실하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 목소리가 되게 신나 보이더군요. 어머니, 저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아니, 전 그냥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자꾸 주변에서 절 인정해 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얼마 전엔 대표님이 절 따로 부르시더니 제가 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잘한다면서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 있죠? 뭐? 너희 대표님이 그렇게 널 좋아해 주신단 말이야? 아유, 그거 참 감사하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면 기운 빠지는 법인데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 얼마나 좋아. 전에 아들이 참 좋은 대표님을 만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 생각보다 승진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아들은 승진한 기념으로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러자 저희 딸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우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아무리 회사가 작아도 그렇지 어떻게 승진을 그렇게 빨리 해? 나도 오빠랑 회사 다닌 기간은 비슷한데 승진의 승자도 못 들어봤단 말이야. 그날 저희 가족은 아들의 승진을 축하해 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후 각자 또 열심히 살다가 저희 딸들이 먼저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30대 중반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린 지방 미인대회 출신인데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애교도 있고 싹싹한 성격이라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어디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오빠가 성격도 너무 좋고 듬직한 데다가 능력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도 떡 벌어진 게 진짜 남자답고 멋지지 않아요? 전 이렇게 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듬직한 남자가 좋거든요. 저희 부부는 며느리의 밝은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저희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옷을 갈아입고 농사일을 돕는다고 설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 남편이 껄껄 웃으며 이러더군요. 새아가, 아이, 먼 길 왔으면 좀 쉬지. 왜 갑자기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그래? 설마 또 농사일 돕고 싶어서 그래? 오늘은 할 일 없으니까 얼른 다시 갈아입고 그냥 푹 쉬렴. 에이, 할 일이 없다뇨.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저 아버님이랑 같이 농사일 하는 거 재밌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네? 그러자 저희 남편이 껄껄 웃으며 결국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힘든 일은 또 시키기 아깝다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동네 구경이나 시켜주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농사일 뿐 아니라 살림에도 엄청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우리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 그이가 맨날 어머님 반찬이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젠 그이 반찬을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얼른 배워서 따라해야죠. 지난번에 그이가 백목이버섯인가? 그거 얘기하던데 그건 도대체 뭐예요? 아, 그거? 백목이버섯이라고? 목이버섯인데 색깔도 하얗고 조금 더 주름이 많은 목이버섯이 있어. 그게 까만 목이버섯보다 좀 더 야들야들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걸 간간하게 볶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며느리가 자꾸 가르쳐 달라고 애교를 부리니까 저도 막 더 잘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와 같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이것저것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저랑 남편 보고 땡볕에 농사를 하시느라 얼굴이 너무 탔다며 얼굴에 마스크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발에 굳은 살이 왜 이렇게 많냐며 족욕도 시켜주고 굳은 살 제거까지 해주더군요. 아유,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엄청 호강하네. 내가 시골에서만 사느라 피부 관리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굳은 살도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놔뒀었거든. 어머님, 저 미인대 출신인 거 모르세요? 저같이 예쁜 사람들은 이런 관리 같은 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도 미인대에 나가실 수 있게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뭐?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미인대회야. 아유,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웃겨서 못 살겠다. 시애미 보고 다 늙어서 미인대에 나가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워서 하루는 제가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밝게 웃으면서 저희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이가 저희 부모님한테 아들처럼 워낙 잘하니까 당연히 저도 똑같이 하는 거죠. 요즘 저희 부모님이 진짜 좋은 사이 얻었다고 맨날 행복해 하시거든요.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처갓집에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네 친정이 강원도 시골에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처갓집에 가면 꼭 장인 장모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저랑 같이 드라이브 한번 하시죠. 우리나라에 놀러 갈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사이도 얻으셨으니까 이젠 시골에서 맨날 똑같은 풍경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보고 사셔야죠. 게다가 바깥 사돈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저희 아들이 시골 병원 말고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서울까지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해드렸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2박 3일씩 아들 집에서 지내시게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했대요. 며느린 자랑이라도 쏟아내듯이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엔 저희 엄마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이가 이왕 가시는 거 멋지게 차려입고 가시라고 옷이랑 신발까지 쫙 새 걸로 사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를 모임 장소까지 태워다 드리더니 엄마 몰래 식사비 결제까지 하고 간 거 있죠? 그때 저희 엄마가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스타 됐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위 얻었다고 다들 부러워했다고 하던데요. 저희 엄마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며느리랑 살면서 양가 가족들과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더군요. 그 후 저희 며느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애들을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이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덕분인지 젊은 나이에 임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대기업 임원들과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대견하더군요. 며느리도 아들이 워낙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가 내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며 계속 육아 살림에 전념하더라고요. 가끔씩은 며느리가 저한테 도시락 사진 같은 걸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오늘 제가 그이한테 싸준 도시락인데 어때요? 나름대로 반찬도 골고루 넣고 예쁘게 담아봤는데 이 정도면 우리 그이 오늘 회사에서 어깨 좀 으슥할 수 있겠죠? 아유, 도시락을 또 쌌어? 회사에서 점심 사 먹어도 되는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도시락을 싸? 물론 회사 주변에 먹을 식당이 많다곤 하지만 그래도 집밥이 더 건강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와이프인데 우리 그의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은 이런 것도 해야죠. 원래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더 성공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며느린 저희 아들뿐 아니라 손주들도 정말 잘 챙기더군요. 애들 교육에 어찌나 관심이 많은지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애들 학원 보내느라 항상 바빠 보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민국이 태권도 보내고 바로 미나도 미술학원 데려가는 중이거든요. 늦지 않게 가야 되는데 미나가 자꾸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해서 데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유, 애들 학원 보내느라 너도 참 정신이 없겠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애들 한글 공부방도 보낸다고 하지 않았었니? 그거 애들이 다 소화할 수 있긴 있는 거야? 애들은 소화할 수 있는데 제가 체력이 받쳐줘야죠. 애들 공부방 보내고 집에 잠깐 와서 설거지 하다 보면 끝날 시간 돼서 또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이따가 애들 아빠 먹을 저녁밥도 준비하려면 장 보러도 갔다 와야 되는데 아휴, 시간이 촉박해서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제 몸이 10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들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그이한테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동시에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워서 일부러 반찬도 해서 보내주고 옷이라도 사 입으라고 용돈도 주곤 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그렇게 내조를 잘해준 덕분에 저희 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건 있는 건가 봅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13년쯤 되었을 때부터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정훈아,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거야? 애미 말 들어보니까 이번 달 월급도 못 받았다며. 아, 그게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회사 살려보려고 대표님이랑 같이 지금 열심히 발로 뛰는 중이에요. 제가 회사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요. 아들은 자신을 믿어준 회사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며느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그 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회사가 망해가면 그냥 손절하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무너져가고 있는 회사에 왜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잘해주고 대우해줬어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러니. 그 회사 대표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 정훈이를 젊은 나이에 임원까지 시켜주고 연봉도 많이 챙겨줬는데 어떻게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고 매정하게 등을 돌려? 그래도 그건 아니죠. 계속 거기 붙어 있는다고 해서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굳이 손해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착해도 정도가 있지. 그 정도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람이 도움 받아놓고 어려울 때 그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회사에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대우해줬기 때문에 너도 여태까지 편하게 살면서 애들 학원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여유롭게 지냈던 거잖아. 근데 그 혜택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우리 아들 보고 배신자처럼 뒤통수 치라고? 배신자 좀 되면 어때서요? 그리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어차피 가족도 아닌데 그 대표라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가 있어요? 전 솔직히 이해가 너무 안 되네요. 며느린 처음으로 저한테 큰 소리를 내더군요. 솔직히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망해가는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 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준 대표님한테 의리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 아들은 순식간에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40대 중후반이라 그런지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낮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하면서 투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며느린 돈 한 푼 벌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미야, 이제 애들도 초등학교에 다 들어갔는데 너도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애들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어차피 시간이 붕 뜨니까 그때 서너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우리 정훈이가 대리운전은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전엔 그냥 학교만 보내놓으면 끝이었지만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엄마들이 신경 쓸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어떻게 애들을 팽개치고 일을 하러 가요? 뭐? 아니, 애들을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조금이나마 살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굳이 막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뭐 마트 캐셔나 편의점 알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머님 시대랑 저희 시대랑은 달라요. 저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도 애들 교육 때문에 신경 쓸 거 진짜 많단 말이에요. 대신 제가 그 일을 더 많이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반찬도 더 좋은 걸로 해주고 집에 오면 팔다리라도 주물러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하도 완강하게 나오길래 결국 전 며느리한테 저희 아들한테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오면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좀 든든하게 챙겨주라고요. 그러자 며느린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역시 사람이 무리를 하면 병이 오는 걸까요?
아들이 투잡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아들이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다고 하긴 했었는데 급격하게 살까지 빠지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병원에 갔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암 2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들이 암에 걸릴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결국 아들은 수술 날짜를 잡아 수술을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아들이 걱정되어 병원까지 가서 아들이 수술을 잘 마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수술을 잘 끝내고 나오긴 했는데, 무슨 줄이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잠시 후 아들이 눈을 떴을 땐 저도 모르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정훈아, 괜찮니? 많이 아프진 않은 거야? 네가 이렇게 수술 받고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이 엄마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이런 병에 걸리냐고. 그러자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 저희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휴, 우리 아들 다 늙은 나도 안 걸리는 병을 왜 젊은 네가 걸린 건지. 차라리 내가 수술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게 낫지. 네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구나. 차라리 아파도 내가 아팠어야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요즘에 안 걸린다고 다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수술 잘 마쳤으니까 앞으로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그 후 아들이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입원 기간 내내 아들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같이 병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아들이 병원에서 나오는 미음을 잘 못 먹길래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제가 직접 떠먹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린 애들 챙긴다고 가끔 와서 얼굴만 들여다보고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더군요. 그러다가 아들이 퇴원하게 되었는데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느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에미야, 이제 우리 아들 집에서 회복하면서 항암 치료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네가 옆에서 신경 좀 써주렴. 암 환자한텐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감기 안 걸리게 옷도 좀 따뜻하게 챙겨주고 먹는 것도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잘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예전엔 그렇게 생글생글 잘 웃던 며느리가 마치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아무렴 제 남편인데 제가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가만 보면 어머님도 아들 사랑이 너무 지나치셔. 그리고 어머님, 저 내조의 여왕인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서 잘 챙기니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아내로서 잘 챙기겠거니 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아들은 집에서 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든지 아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정훈아, 많이 힘들지?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 속이 메스꺼워서 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빙빙 도는 사람도 있다던데 넌 좀 괜찮은 거니? 다른 건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음식 넘기는 게 너무 힘드네요. 회복하려면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애미야, 우리 아들 요즘에 밥을 통 못 먹는다면서 내가 암에 좋은 음식들 알려줄 테니까 우리 아들 먹을 수 있게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다오. 내가 가까이 살면 직접 해주고 싶은데 멀리 살다 보니까 너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아, 아무리 제가 음식을 해주면 뭐해요. 입맛 없다고 못 먹겠다는데 억지로 입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며느린 제가 아들을 챙겨주라는 게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언짢긴 했지만 원래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도 힘들기 마련이니까 며느리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저희 아들 병수발하느라 고생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며느리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고서 아들하고 통화만 자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저랑 통화하던 중 울먹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살고 싶어요. 뭐라도 먹고 기운 내서 다시 건강해지고 싶은데 도저히 음식이 안 넘어가요. 이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동치미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뻥 뚫릴 것 같은데 저 동치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딴 건 다 안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던 동치미랑 반찬들이 있으면 그래도 밥을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바로 장을 봐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니면 안 넘어간다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전 아들이 좋아하는 동치미에다 백목이버섯 볶음, 소고기 계란 장조림, 거기에 직접 짠 들기름까지 해서 택배로 아들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택배 도착하면 아들한테 좀 챙겨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보낸 택배가 도로 저희 집에 반품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에미야, 너 혹시 내가 보낸 택배 반품시켰니?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만들어서 보낸 음식들이 도로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설마 하며 그냥 택배사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네, 제가 반품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반찬을 왜 해서 보내세요? 괜히 냄새만 나고 귀찮잖아요. 뭐? 냄새만 나고 귀찮어? 아니, 우리 아들이 내가 해준 반찬 아니면 음식이 안 넘어간다는데 그거 좀 챙겨주는 게 그렇게 귀찮니? 내가 너보고 음식을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준 반찬 그냥 차려주기만 하라는 거잖아. 남편이 아프다는데 아내로서 그 정도도 못해? 네, 못해요. 제가 무슨 병수발 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그리고 주시려면 차라리 돈으로 주시던가.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예요? 지금 어머님의 아들이 아파서 일도 못하는 바람에 저희 생활이 얼마나 쪼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관리비도 밀렸고 저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너라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잖아.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무튼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들 챙기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데려가서 챙기세요. 아시겠어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며느리를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길래 남편이랑 같이 아들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집에 가보니까 며느리는 없고 저희 아들이랑 손주들만 있더라고요. 정훈아, 애미 너 어디 갔니? 내가 애미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왜 집에 없는 거야? 아, 아까 전에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어요. 아마 저녁쯤에나 들어올 거예요. 요즘에 툭 하면 밖에 나가거든요. 아휴, 아픈 남편은 챙기지도 않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그나저나 내가 며칠 전에 택배로 너 먹으라고 반찬해서 보낸 거 아니? 기껏해서 보냈더니 애미가 그걸 귀찮다고 도로 반품해버리더라. 걔 원래 그런 애였니? 예전엔 안 그러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계속 추궁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큰손주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제가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손주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세상에 며느리가 그동안 집에서 저희 아들을 엄청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괜히 와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대요. 아휴, 능력도 없는 게 맨날 침대에만 누워 있고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당신 도대체 쓸모가 뭐야? 예전엔 돈이라도 잘 벌어왔지. 이제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게다가 맨날 친구 만난다고 나가면서 저희 아들 보고 집안일을 다 해놓으라고 시킨다고 하더군요. 하는 것도 없이 골골댈 거면 집안일이라도 하라면서요. 저희 아들이 몸이 안 좋아 집안일을 다 못 해놓으면 아주 삿대질까지 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다더군요. 게다가 저희 아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직접 죽까지 끓여서 한술 뜨려고 하면 그 죽그릇을 들어서 싱크대에다 엎어버렸대요. 어차피 병든 몸인데 그냥 빨리 저 세상으로 떠나서 나 자유롭게나 해주지. 뭐하러 살려고 그런 걸 먹고 있어? 그런 거 몇 숟갈 먹는다고 예전에 건강하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아? 손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 수술하고 나서 매운 것도 못 먹는데 자꾸 일부러 매운 배달 음식 시켜놓고 배고프면 그거 먹으라고 약 올리는 거 있죠? 저것 봐요. 저기 식탁 위에 남아있는 아기찜도 어제 엄마가 혼자 시켜 먹은 거예요. 아빠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평생 굶으라면서 엄마 혼자 맛있게 먹고 남겨놓은 거라고요. 할머니,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나 요즘에 엄마가 너무 미워요. 그러자 이번엔 손녀딸까지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할머니, 나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나한테는 아빠가 진짜 소중한 사람인데 엄마가 맨날 아빠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나는 아빠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엄마 때문에 아빠가 더 아픈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실토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애들 엄마가 변하더라고요. 저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고 남편 대우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면서 완전히 절 하대하고 무시하는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몸도 아프고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저 혼자 애들을 돌볼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참은 거예요. 그동안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이 얘기를 듣고 정말 분통이 터지더군요. 저희 남편도 얼굴이 새빨개져선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픈 지 남편한테 그딴 짓을 해? 그동안 며느리라고 예뻐해 줬더니 감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내 그 괘씸한 거 도저히 가만 못 놔두겠다. 우리 아들 이런 취급한 거 내가 아주 그대로 되돌려 줘야겠다고. 그리고 잠시 후 친구 만나러 갔던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린 저랑 남편을 보고 왜 왔냐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저는 손주들 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며느리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 너,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다 들었다. 너 그동안 우리 아들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맨날 막말에 삿대질까지 하면서 못 살게 굴었다며?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예전엔 그렇게 우리한테도 살갑게 굴고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내조를 잘하고 싶어 하더니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자 며느린 아주 뻔뻔한 얼굴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그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그땐 이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 데다가 몸도 다부져서 멋있었잖아요. 근데 이젠 회사도 망하는 바람에 구질구질하게 물류센터 대리운전인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젠 암까지 걸리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어서 짜증이 확 나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리고 어디 그것뿐이에요?
병 걸리는 바람에 몸은 또 빼빼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남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 나가고 멋있을 땐 그렇게 잘해주는 척 하더니 이제 능력도 없어지고 아프기까지 하니까 쓸모없다 이거야? 너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외모랑 돈만 보고 결혼한 거였구나? 그거야 당연하죠. 제가 원래 예전부터 이상형이 능력 있고 멋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볼품 없어질 줄 알았으면 그냥 딴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나 봐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 미인대 출신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괜히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내 인생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억울한 마음이라도 분풀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먹다 남은 아귀찜을 며느리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빨간 양념과 콩나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아!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얼굴에다가 음식을 쏟으시냐고요? 아, 그게 사람 얼굴이었니? 난 하도 똥 같은 소리를 하길래 변소인 줄 알았다. 마치 먹다 남은 음식이 있길래 변소에 확 부어버리고 물이나 시원하게 내려버리려고 했더니 내가 착각을 했나 보네. 그렇게 사람답게 행동해야 사람 취급을 해주지. 그렇게 냄새나는 더러운 말만 내뱉으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변소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변소라고 하셨어요? 저처럼 예쁜 사람이 어떻게 변소예요? 제가 아니라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머님 아들이 변소겠죠.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그놈의 입 안 다물어?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다닐 때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회사가 그렇게 된 다음에도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투자까지 뛰던 애야. 그런데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아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취급을 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제 인생 아깝게 계속 저런 아픈 사람 병수발이나 들면서 살아야 돼요? 전 절대 그렇게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어차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너 같은 거 우리 며느리로 생각 안 하거든. 앞으로 우리 아들은 우리가 보살필 거고 불쌍한 우리 아들 너 같은 애 옆에서 더 골병들게 하지 않을 거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라. 지금 당장 이혼 소리에 도장 찍으라고.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자 이번엔 저희 아들까지 힘겹게 다가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 말대로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당신 같은 사람 못 참겠으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우리 애들도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싫다고 하고 이젠 우리 부모님까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되셨으니까 이젠 굳이 나도 혼자서 참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난 당신 이혼하자고 하면 오히려 땡큐야. 내 나이가 아직 40대인데 당신이랑 헤어지고 새 출발하면 나야 더 좋지. 새 출발을 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이제 내 인생에서 너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나가. 어차피 너 나랑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어했으니까 그냥 당장 나가라고. 결국 아들까지 며느리한테 이혼 선언을 해버렸고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들을 껴안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이 미련한 거사, 도대체 여태까지 왜 말을 안 한 거야? 아니, 네 마누라가 너한테 그딴 식으로 했으면 우리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전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두 분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전에 얼른 갈라섰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늦게 결단을 내렸나 봐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손주들도 달려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빠, 이제 엄마랑 같이 살지 마요. 엄마랑 같이 살면 아빠만 더 아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너희들이 옆에서 그렇게 아빠 생각을 해주는 줄도 모르고 아빠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은 생각만 했나 보다. 이제 아빠, 엄마랑 헤어지고 아빠 건강 회복할 생각만 할 테니까 너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손주들이 저희 아들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애들까지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결국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하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남편의 시골집에 놔두고 저 혼자 당분간 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아들이 입맛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머니가 해주신 이 반찬들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아세요? 항암 치료하면서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동치미에 장조림 한 입 먹으면 밥 한 숟갈 꿀떡 넘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먹어보니까 없던 입맛도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저한텐 어머니 반찬이 최고인가 봐요. 아휴, 그래도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지난번에 왔을 땐 네 얼굴이 무슨 해골처럼 바짝 여여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난 그래도 네 전처가 너한테 죽이라도 끓여주는 줄 알았더니만 먹고 있던 죽까지 뺏어서 엎어버리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에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친작에 올라와 보는 건데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참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죠. 제가 알아서 진작에 다 끊어냈어야 했는데 걱정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아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 딸들과 사이들도 자주 와서 저희 아들을 챙겨주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첫째 사이가 책을 잔뜩 사온 적도 있었어요. 형님, 요즘에 집에만 있으시느라고 심심하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TV라도 볼 텐데 형님은 TV보다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책 좀 많이 사와봤어요. 이건 시사상식 관련된 책인데 형님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거 맞죠? 그럼 맞지. 내가 원래 예전에 회사 다닐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챙겨 읽었었거든. 그나저나 나 심심할까 봐 이렇게 책까지 사다 주고 내가 매지한테 참 고맙네. 내가 조금만 더 건강 괜찮아지면 매지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쏠게. 그러니까 나중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해. 그렇게 저희 아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치료도 열심히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들의 상태가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엔 의사한테서 이제 완치 판정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뻤는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들이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전처럼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새로운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엔 치킨까지 사들고 집에 와서는 저한테 월급이 입금된 은행 문자 내역까지 보여주더군요. 어머니, 저 월급 받은 거 보이시죠? 저 이제서야 다시 떳떳한 직장인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나요. 저요,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거예요. 건강도 잘 챙기고 열심히 일해서 예전처럼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대견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 후 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중간에 전 며느리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저희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잠깐 아들이 뭘 사러 외출을 한 사이 저희 큰손주가 며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엄마 요즘에 엄청 아파요. 예전에 아빠가 아팠던 것처럼 암 걸렸대요. 우리가 엄마 만나러 가면 맨날 병원에 입원해 있고 힘들다고 우시더라고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멀리 강원도에 살아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엄마가 또 외동딸이라서 형제 자매도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도 없다 보니까 외롭다면서 맨날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거 있죠? 뭐라고? 참나. 아니, 하필이면 왜 또 암이야? 그나저나 외롭긴 뭐가 외로워? 너희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딴 남자랑 재혼했으면서 남편 놔두고 외로울 것도 참 많다. 아, 맞다. 할머니 그거 모르셨죠? 우리 엄마 그 아저씨랑 이혼했대요. 그 아저씨가 결혼 1년 만에 암 걸린 여자 싫다면서 이혼하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외로우니까 우리 보고라도 자주 와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전 가기 싫어요. 아빠가 아팠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엄마한테 뭐하러 자주 가요? 미나도 저처럼 엄마한테 자주 가기 싫대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인생의 권선징악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아들 아플 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니 이제는 반대로 본인이 똑같은 신세가 되었잖아요. 며느리가 암에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못되게 굴다가 천벌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 봐요. 권선징악하고 비슷한 사자성어 중에 인가응보와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다들 아실 테고 종두득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저희 아들은 이제 암을 극복하고 거의 완치가 되었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했던 전 며느린 이제 와서 암에 걸린 데다가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쓸쓸하게 지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게 다 전 며느리가 마음을 못되게 써서 천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아들처럼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운 나쁘게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분들께서 저희 아들처럼 꼭 병을 이겨내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선 꼭 아프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